자, 이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행복명사 릴레이 강연회 2강입니다. 2강은 북유럽식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또 의미를 나눠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줌과 유튜브로도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국의 시민들께서는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는 특별히 광주 시민들을 주로 이렇게 모시는 자리로 했습니다. 여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입니다. 자, 제 2강 북유럽식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 대학과 한겨레 북유럽 통신원도 하셨고요. 여러 저서도 내주셨는데 저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연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궁금하실 건데, 자,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 불러줄 때보다 광주에서 불러주실 때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맛집 검색을 안 해도 돼서 그냥 도착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행복 공식, 북유럽식 행복의 비결인데요. 꼭 북유럽식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공통된 가치니까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찰을 하면서 또 각가지 통계를 가지고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밤을 꼬박 새서 어제 엠바고로 나온 세계 행복 보고서 2021년 자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를 먼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다. 먼저 이게 바로 다음인가? 행복이라는 말이요.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로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행복의 어원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신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유다이모니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플라톤이 행복을 말하기를, 왜 플라톤 하면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있잖아요. 이성과 감성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욕망,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룬 것, 하모니를 이룬 것이 행복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이게 네. 그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거를 어떤 조화, 어떤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하모니를 이루는 여러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덕 그 자체,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걸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도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쓴 윤리학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해요. 치우치지 않고 중용. 그래서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는 용기가 있고,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덕이에요. 그 다음에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는 너그러움이 있다. 그 다음에 비관과 허영심 사이에서의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적대와 아첨 사이에서 우정이 있고, 비열과 자만 사이에는 겸손이 있고, 익살과 촌스러움 사이에는 재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상황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덕이고, 이 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거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나는 배부른 돼지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욕심쟁이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의 층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도 행복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배부른 돼지는 또 육체적인 욕구를 막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인데, 근데 이 말의 끝은
나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두 가지 행복 중에서 고차원적인 행복이 있다. 그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이 다음 장이 또 있는데 다음 장,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계약의 그 이론이 기초가 되는 말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의 문장을 다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치가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행정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차피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사느라 바쁘니까 그럼 정책 결정가들이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 그때의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이게 좀 봐주실래요? 이게 두 장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잠깐만 아니면은 네. 돼요? 예. 살짝. 이게 제가 힘이 너무 센가 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가정? 네, 돈, 명예, 뭐가 또 있을까요? 건강.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바로 행복 보고서에서 그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 거기서 뭘 가지고 행복을 측정할까? 그걸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이상하네요. 이것도 아까 하나 넘어가서 빠졌네. 이거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할 때 행복이란 햇빛 아래서 친구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게 아마 그 소크라테스 전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아이고. 네네네. 네, 요거 전에 걸로.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다음. 네, 2021년 행복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몇 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1위는 4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덴마크고요. 3위가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노르웨이, 7위가 스웨덴, 8위가 룩셈부르크, 9위가 뉴질랜드, 10위가 오스트리아. 이렇게 보시면 북유럽 5개국은 전부 다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변함없이. 한국은 몇 위 했을까요? 62위. 근데 62위가 작년보다 사실 하나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61위였는데 하나 떨어졌고 신기한 것은 일본이 올라갔어요.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일본이 올라왔고 그다음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행복한 나라는 타이완입니다. 그다음 싱가포르 뭐 이런 순서고 또 중국이 한 10계단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90 몇이었는데 이번에 84위까지 올라왔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행복에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시고요. 제일 완전 비참하고 처참하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 이런 상태가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와 진짜 내가 정말 최고로 행복해, 이걸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점 행복하세요? 자, 0에서 1점 사이, 1에서 2점 사이, 3, 나는 4점대다,
나의 행복은 5점대다. 되게 행복하신 분들인가? 나의 행복은 6점대다. 그다음 7점대? 7점대가 조금 보이고요. 난 한 8점대로 행복하다. 8점대. 그다음에 나는 9점대로 행복하다. 설마 10점 행복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설마 하는 점심에 술을 한잔 하셨다고 하시더니 네, 이게 여기 보면 행복 지수가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 평균이 5.8입니다. 나는 몇 점 행복하다 할 때 이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이 5.8이고요.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가 7.8. 나는 7.8점 이 정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걸 다시 역산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행복한가? 이걸 채워나가는 게 사실 행복 지수를 보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국하고 아시아 국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요 순서고 위에는 북유럽 국가와 거의 서유럽 국가가 있죠. 요거 다음 장이요. 대한민국의 행복 추이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게 2012년에 이제 부탄의 그 왕이 유엔에다가 왜 나라의 행복, 나라의 성장 아니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다, 선진국이다 이런 거를 돈으로만 판단하냐? 왜 GDP로 줄을 세워서 이 나라가 제일 부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인 것처럼 하냐? 그러지 말고 행복으로 나라를 한번 줄을 세워보자. 그럼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자고 뭐고 간에 국민이 행복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럼 정치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유엔에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는데 사실 그때 한국의 성적이 41이었고요. 점수가 그때가 보자 이렇게 보시면은 41이었고 점수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6.3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높은 등수를 차지했었고 그 이후로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게 등수가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행복의 평균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랬는데 6점대인 적은 처음 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5.8, 5.9, 5.8, 5.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점수는 유지가 됐다고 해도 등수가 떨어졌다는 건 다른 나라가 더 행복한 와중에 우리는 그만큼 못했다는 소리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행복 지수, 행복 순위가 그 나라의 정치에 또는 그 사회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한 게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니면 지표가 될 건데 행복하지 못했다면 뭘 잘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협의회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책을 펴고 있는 내 지역구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아까 많이 말씀하셨었죠. 뭐 건강도 말씀하시고 가족도 말씀하시고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 그럼 부자 나라 순서대로 행복할까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일 부자 나라는 룩셈부르크예요. 제일 부자. 완전 넘사벽이죠. 그런데 그다음 그리고 순위로 보자면 싱가포르, 카타르,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독일, 스웨덴, 핀란드, 한국도 사실 24위 부자면 굉장히 부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줄을 세우면 이런데 이게 행복 순위하고 일치하나요? 딱 그렇진 않죠. 아까 봤을 때 뭐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있는 거는 다 같지만 그렇게 치면 한국은 24위인데 행복 순위로는 아까 61위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린 24위로 부자인데 왜 행복하기는 이렇게 떨어질까?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렇다면 돈이라는 게 꼭 행복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겠죠.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뷔페 갔을 때 처음에 되게 맛있잖아요. 그럼 막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다가 배가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쳐다보기도 싫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도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1년에 연봉을 얼마까지 벌면은 계속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래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을 벌었다. 그럼 더 행복해지겠죠. 200만 원 벌었다. 더 행복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한계 효용이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얼마까지 벌면은 행복한가? 부패처럼 배부른 시점이 돈에도 있을 것이고 연봉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차고 나면 사실 그만큼 행복이 증가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 돈을 벌고 나면 뭐 그 정도면은 이제 그다음에 돈이 막 연봉이 늘어나도 그만큼 행복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사한 게 있는데, 최근 조사는 아니고 5년 전의 조사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한 8,400만 원, 연봉이 한 8,400만 원 되면 그때까지 8,400만 원 연봉이 오를 때까지는 점점 행복해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8,400이 넘어가고 나서 뭐 9,000 이렇게 되면은 옛날만큼 막 이렇게 기쁘진 않은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얼마였을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5년 전 조사가 한 1억 2천 정도 돼요. 1억 2천까지 연봉이 올라가면 그때까지는 돈으로 얻는 기쁨이 가장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가 되면은 뭐 그냥 뭐 그렇게 되는데, 또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연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택하고도 크게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거라서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 아마 행복의 그 한계 요인 값이 더 비싸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치면요, 아까 미국은 연봉 8,500까지만 벌어도 행복한 거고 우리는 1억 2천까지 벌어야지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치면 한국에서의 행복이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라별로 얼마까지 벌면 행복할까? 어쩜 부탄 같은 나라는 한 1년에 400만 원만 벌어도 되게 행복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치면 한국은 행복이 좀 비싼 나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건강. 네, 아까 건강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냥 오래 사는 거 말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도 행복을 아까 구성하는 요소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이 행복을 분석할 때 6가지 지표로 분석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누리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소득을 분석하고, 두 번째가 건강 기대 수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요거를 분석을 하거든요. 요거 통계를 보시면 제일 위에는 싱가포르가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홍콩, 일본이 사실 장수 국가로 유명하죠. 일본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한국도 순위가 제법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치면은 북유럽 국가보다 일본, 한국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 밑에 보시면 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보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뭐, 왜냐하면은 이제 수위에 10위까지 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또 결정적인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일자리요. 이게 일자리가 없으면,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느라고 막 이력서도 넣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집에서도 항상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청년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때 저도 그래서 힘들었으니까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지만, 뭐 무슨 주택을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이런 복지를 다 제공한다고 하지만, 북유럽식 복지의 첫 번째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유럽에서는 선거를 하면 각 정당마다 공약을 내세울 때 완전 고용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뭐라 그럴까, 욕구의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있는. 그러면 생리 안전, 뭐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싶은 욕구,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 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돈으로 채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나라가 해준다면 사실 다른 복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 그래서 고용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링크를 눌러주세요. 예,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용률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실업률로 보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치면 한국은 실업률이 북유럽보다도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대학원 준비한다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그 구직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실업률에 잡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거의 막 3%, 4% 이렇게 나와서 정말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일부러 고용률을 봅니다. 고용률을 보면 보자. 고용이 제일 높은 나라가 여기 아이슬란드네요.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그 다음에 스위스가 있고 한국이 어디쯤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이 OECD 평균에서 조금 왼쪽에. 네, 여기요. 예, 코리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66%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은데 보면은 뭐 70% 이상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각 나라에서 잡는 통계로 치면은 북유럽은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특히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80%. 근데 우리는 남성이 고용률이 훨씬 높은 편이고 여성은 64%뭐 이 정도 나오니까 차이가 크기는 크죠. 그래서 이 고용률이 그러면은 행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은 된다. 왜냐하면 여기 순위에서 높은 나라 보시면 덴마크며 뭐 보자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뭐 아이슬란드, 핀란드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업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안정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올리려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 장 열어주세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불평등은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뭐 평균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를 봐야 되는 건데 평균을 낼 때 제가 10만 원을 벌고 선생님이 100만 원을 벌고 20만 원 벌게 20만 원 벌고 100만 원을 벌고 그럼 우리의 평균이 60이 되지만 사실 편차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게 그냥 다 같이 50만 원만 버는 사회랑 여기서 100만 원 벌고 나는 20만 원 벌고 이러면은 행복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위계수로 볼 수 있는데 진위계수를 한번 또 살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진위계수를 세후로 볼게요. 왜냐하면 세전으로 따지면은 그냥 세전으로 월급 받을 때는 차이가 되게 큰데 이거를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평균이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 슬로베니아, 2위가 덴마크, 3위가 노르웨이. 쭉 보시면은 7위에 핀란드, 13위에 스웨덴, 그 다음에 16위 아이슬란드, 한국이 22위에 있고요. 일본이 24위. 근데 사실 이런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에요. 보통 3점 미만, 그러니까 2.5에서 3.0 사이, 0.3 사이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재분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3에서 이제 올라갈수록 재분배가 안 되는 거고 4, 5, 6까지도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는 6.4 막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다 보고 있는 건데 한국은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이게 2000년대 후반의 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의 성적을 평균을 낸 거라서 아마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다른 자본으로 인한 소득이 커지잖아요. 집값이 는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재분배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그 진위계수가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행복 지수를 판단할 때 건강과 소득과 이런 걸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 말고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행복한지를 알아보려고 이걸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인 도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지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살다가 아니면 결혼을 하건 말건 아니면 결혼해서 살고 아이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를 하러 나간다던가 이렇게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제너러시티가 관대함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회가 뭐 회사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도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보실게요. 먼저 청렴지수. 청렴지수를 보시면 제일 위에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힌 게 덴마크, 그 다음에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아까 보셨던 행복지수하고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듣기로 핀란드에서 1년 동안 부패 건수가 2건인가 잡혔는데, 그게 하나가 공무원이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쪽에 유지가 호텔방을 잡아줬대요. 그래서 그 숙박 결제를 해준 게 그걸로 잡혔더라고요. 부정부패로 2건 잡혔는데 하여튼 그 정도 건수였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쪽에서는 큰일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학교에서 뭐가 뽑혀가지고 제가 어디를 갔다 오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러 갔었죠. 갔다 오는데 경비를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다 챙겨가지고 갔더니 이런 거 다 챙겨왔어? 너가 쓴 금액만 적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뭘 믿고 내가 막 원래 10만 원 들었는데 20만 원 쓰면 어쩌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다 잡혀 있어서 이게 굳이 많은 것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수증도 제출해야 되고, 그럼 회계 감사 뭐 이런 사무실을 써가지고 이것도 다시 다 살펴봐야 되고, 몇 번이나 이런 과정을 또 봐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 비용이라는 게 행정 비용이 됐든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됐든 비용으로 추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결국은 이 비싼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신뢰를 통해서 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쩌면 북유럽의 많은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 비용이 낮은 것, 행정 비용이 낮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청렴 지수를 보면 행복 지수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딱 좀 이게 항상 안 맞는 게 뭐냐면 남미 국가예요. 남미 국가들은 항상 한국보다 행복하거든요. 남미는 뭐 멕시코도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한국보다 훨씬 가난하고 범죄도 많고 막 마약 밀매도 하고 그러는데, 행복도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상위 30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30위, 40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청렴 지수 하면 거의 다 들어맞는데 남미 국가가 항상 퍼즐이에요. 왜 남미 국가는 아무 거에도 끼질 않는데 이렇게 행복할까? 근데 그 퍼즐을 이제 찾기 위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 이게 요번에 이제 오늘 딱 발표가 된 2021년 행복지수인데요. 아까 거기 순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성된 단계를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오렌지색, 또 회색 같은 거, 핑크, 그다음 보라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6단계가 어떻게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부자라면 파란색이 조금 더 넓을 것이고, 뭐 어떤 나라는 뭐 건강 오래 산다면 빨간색이 조금 넓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구성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가 보기가 편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핀란드, 덴마크, 뭐 스위스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한국이 끝에 61위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위잖아요. 위의 나라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얻는 행복이 비중이 큰 편이죠. 그리고 돈으로 얻는 비중으로 치면은 룩셈부르크 빼고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돈으로는 우리가 꿀릴 게 없다. 한국이 돈으로는 뭐 행복하는 거에 있어서 뭐 가난해서 덜 행복하고 이런 수준 아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이 낮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부패, 맞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청렴하다고 생각하냐, 부패했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할 때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패에 대해서 이게 높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게 또 행복에도 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너러시티, 기부 문화도 사실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치킨집 사장님이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거에 그렇게 환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남을 돕거나 정기적으로 어느 기관을 후원하고 이런 문화가 배어 있다면 그런
갑작스런 이런 도움에 되게 그렇게 환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다양한 기부 아니면 사회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기 연보라색 부분 있죠? 이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세요? 했을 때 답변을 한 게 뭐 우리가 5.8 뭐 이랬고 저기는 뭐 7.8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을 이만큼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설명해 보자. 그럼 이 6가지를 가지고 아 이래서 이 나라는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게 이만큼씩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 보라색이 넓을수록 객관적인 지표보다 자기가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크면 클수록 자기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보라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행복해도 되는데 자기가 덜 만족하고 덜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치면 한국이 딱 보이죠. 보라색이 되게 작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치면은 뭐 일본은 자기들이 가진 것보다 좀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자면 노르웨이가 핀란드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더 많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브레이크 다운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것을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순이에요. 순인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SD 오브 레더 요 두 번째 칸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표준 편차요. 그러니까 행복도 불평등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격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에도 빈부격차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했는데 선생님 8점 행복하다고 하고 제가 2점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의 평균은 5점인데 그럼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 만약에 4.5, 4.5, 6 이렇게 해도 평균은 5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행복한 나라랑 어떤 나라는 누구는 되게 행복하고 누구는 되게 불안하고 그래서 평균이 좋아지는 거랑 요 차이가 무엇일까 이걸 보면서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SD 오브 레더인데 그렇게 치면 네덜란드는 대부분 비슷하게 행복해요. 그리고 1위에 있는 핀란드가 전체로는 1위지만 SD로 보면은 4위. 그러니까 행복이 뭐 그래도 행복한 거죠. 보시면은 뭐 행복에 있어서 불균형이 큰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이 57위, 미국이 49위.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이만큼 행복하다고 하지만 사실 행복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총량을 중간 값을 잡다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에도 불균형이 있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메꿔줄까? 누구만 행복하고 누구는 안 행복한 사이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조금 덜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행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에 대한 순위, 어떤 통계 자료가 그러면 행복 지수하고 딱 들어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행복 보고서가 2013년부터 나올 때 특별하게 주제를 하나씩 정하거든요. 이번 주제는 뭐다, 이게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정책, 이거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이 증진된다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별 녹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도시별로 서울도 높은 편이에요. 보면은 오슬로의 녹지가 제일 많고 싱가포르, 시드니, 비엔나 이거는 나라별로 아니라 도시별로 행복을 측정했을 텐데 이제 이런 순서로 나와요. 한국도 여기 서울 있죠. 뉴욕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런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100%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구 아니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녹지가 늘어나면 반드시 행복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실패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 녹지가 늘어나는 게 도시별 녹지 면적에 따라서 행복이 상승하는 거는 이건 반드시다. 그리고 그다음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공기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막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만큼 늘어났을 때 행복이 얼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반대로 불행하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뭐 황산이나 이런 거는 크게 뭐 그런 이게 변화가 별로 없는 축이거든요. 그러면 황산이나 뭐 이런 질산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는데 여기 파티큘레이트라고 돼 있는 게 미세먼지예요. 그런 미세먼지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을 때 미세먼지가 뭐 PM10까지 되는 미세먼지가 1% 늘어나면 우리의 행복이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 딱 된다. 1 늘어나면 0.64가 빠진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뭐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합쳐서 미세먼지가 막 들어왔다. 그러면 미세먼지 1% 증가하면 행복은 1%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늘어나면 반드시 불행해지는 걸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행복하려면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고민을 했던 퍼즐이요. 아까 남미 국가요. 남미 국가는 도대체 왜 행복한 거야? 가난해, 무슨 범죄도 많아, 이런데 뭐또 객관적인 지표가 안 좋은데 행복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럼 남미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서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찾은 지표가 요거였는데요. 가족에 대한 만족도.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냐? 당신의 가족에게 만족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시면요. 가장 높은 1위가요. 아르헨티나예요. 보시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스위스가 항상 이제 가족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되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행복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 칠레 뭐 이렇게 보시면 쭉 남미 그러다가 덴마크,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요, 약간 행복 지수하고 비슷하게 들어맞아요. 가족에게서 행복을 찾는 국가를 치면 그러면은 남미도 그 순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1위가 덴마크, 그 다음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스웨덴. 그러니까 북유럽하고 남미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가족,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요, 이게 지표에서 이게 우리의 현상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가족 유형별 삶의 만족도거든요. 자녀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일 때, 그 다음 무자녀일 때 이렇게 보시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게 그 다음 행복하고 그 다음 한부모가 행복하죠. 남미 국가는 대부분 이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자녀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한부모일 때가 그 다음 행복해요. 자녀가 없는 게 그 중에선 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한부모가 그 다음 행복하고 그 다음이 무자녀가 행복한데요. 한국은 유일하게 보시면 무자녀가 제일 행복해요. 무자녀가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이 유자녀고요. 그 다음 한부모는 앞에 숫자가 달라질 정도로 행복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게 이 만족도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부모가 우리가 지금 맨날 출산율이 세계 꼴찌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면 한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주는 것만 해도 나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 된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출산율이 1.8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한 한부모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음이요. 남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모와 삼촌이 지난 4주간 2회 이상 방문, 한 달에 2번 정도 삼촌방 이모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브라질 그러면은 거의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모 삼촌이 한 달에 2번씩 방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근데 이 미국은 아마 미국의 남미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
보세요. 북유럽이 혼자 살고 외롭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척과의 교류가 많아요. 핀란드, 덴마크 다 들어가 있죠. 스위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친한 친구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방문한다. 사실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밖에서 만나지 집으로 막 초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초대하고 만나는 문화가 많은 나라 똑같아요. 남미,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에 칠레, 오스트리아 쭉 보면은 핀란드, 노르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요. 상황이 나은 쪽이 친구를 도와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힘든 사람, 내 친구가 좀 힘들었을 때 당연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까도 똑같죠. 왜냐하면 자주 보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뭐 자주 안 보고 살면은 그래 뭐 이러고 말겠지만 자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가 들어가 있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여기 순위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할 때 이 복지라는 게 세금이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내고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나 기꺼이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이 통계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그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요번 21년 보고서에서 가장 제가 볼 땐 하이라이트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요? 만약에 당신이 지갑을 놓고 왔으면 경찰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갖다 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대답이 높게 나온 나라가 거의 그대로 행복 순위하고 뭐 일치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저는 올해 행복 보고서가 나올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이제 행복 보고서를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한국이 계속 낮아져서 61위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에서 대한민국은 막 전 세계가 한국 대응 잘했다. 한국이 경제적 손실 제일 적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한국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년이면 한국의 행복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행복 보고서라는 건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3년치를 평균을 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결과는 20년, 19년, 18년의 결과예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엔 특별히 작년 한 해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또 결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안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이 오르질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 단위 올라서 되게 많이 올랐는데 한국도 잘했는데 안 올랐고 그다음에 대만도 타이완도 대응 잘했잖아요. 타이완도 별로 그냥 똑같은 자릿수였어요. 뉴질랜드도 대응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랬는데 뉴질랜드도 같은 자리. 이상하다. 코로나에 우리는 대응을 이렇게 잘했는데 왜 행복도가 증진하지 않았지? 그 코로나에 대응을 가장 못한 나라 기억하세요? 스웨덴. 스웨덴 막 엄청났잖아요. 근데 스웨덴 행복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엄청 대응 못했어요. 근데 네덜란드 올랐어요. 벨기에도 대응 못했는데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코로나에 대응하고 행복하고는 왜 일치하는 게 없을까? 학자들이 그걸 막 찾아내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 중에 뭐냐면 신뢰지수, 사람들이 남이나 사회를 신뢰하는 것, 서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있고 내가 불행에 처했을 때 나라든 아니면 내 이웃이든 내 친척이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또는 행복이 상승하더라. 왜냐하면 내가 고난에 처했어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는 같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공동체 정신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 증가하더라. 굉장히 신기한 결과죠. 그래서 보면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아까 뭐 1% 이렇게 그 1%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측정한 건데 만약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하면 행복도가 0.43이 빠집니다. 만약에 그 다음 거 볼게요. 범죄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선 범죄가 너무 많아. 범죄를 당할지도 몰라. 이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1% 증가하면 행복이 0.226이 빠져요.
그런데 소득이 만약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됐어.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났을 때 행복도는 0.2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분명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1% 증가하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그게 1% 증가하면 그 나라의 행복도는 0.459, 거의 0.5가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분명 우리 이웃이나 누가 본 사람 있으면 그거 찾아다 줄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1% 늘어나면 행복이 6.19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이웃이든 내가 잃어버린 거 있으면 반드시 찾아줄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정직하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회는 그 믿음이 1% 증가하면 행복도 1% 증가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리고 이거는 여지껏 어떤 개수를 대입해도 이렇게 높은 게 없었어요. 아까 녹지가 늘어나도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미세먼지가 늘어나면 행복이 줄어든다 이런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거더라. 아까 청렴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거의 행복지수하고 비슷하다. 나라에 대한 신뢰, 내가 이 사회를,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면 그만큼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만드실 분들이니까 이거 하면 반드시 행복이 늘어난다. 녹지 면적이 늘어나면 반드시 행복이 늘어난다.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반드시 행복이 늘어난다. 신뢰지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신뢰지수가 높아지면 행복이 반드시 늘어나잖아요. 그럼 신뢰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알아야 되죠.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남미처럼 막 이모 삼촌이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연극을 하든 합창을 하든 사실 북유럽의 행복은 합창단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북유럽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시면 경찰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합창단 모임 가야 돼서 갈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1인당 3.5개의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졌지만 그러면 더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해서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지금 이런 모임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죠. 이런 게 조직이 돼서 이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반드시 그 사회의 행복은 늘어난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차용주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도 늘어난다. 이거는 여지껏 나왔던 실패가 없는 정책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미까지 포함해서 거의 딱 들어맞게 행복지수하고 일치하는 표를 발견했어요. 바로 커피 소비입니다. 커피 소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그래서 행복지수랑 맞고요. 여기는 그 다음 뜻밖에도 이렇게 보시면 브라질, 뭐 이렇게 남미 국가들도 커피 소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하면 행복이 늘어난다. 이건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 마치시고 나면 아까 여러 가지 녹지에 가서 산책도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가족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커피를 한잔 하시면 반드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흔치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몰입도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더더욱이나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이 굉장히 즐겁게 잘 들으셨죠? 네, 얼마 전에 어제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 연습 질문으로 저희가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지역의 행복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1점부터 10점 사이. 근데 그때 점수가 7.82점이었거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지금 3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말씀을 좀 길게 하셔서 질의응답은 짧게 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질문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세요. 예,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그 줌으로 그 질문하신 것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질문을 해드리고 그 다음 예,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유럽식 행복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서클 활동, 클럽 활동 이런 걸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창단 모임이 엄청 많다. 스포츠 클럽도 되게 많고요.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클럽 민주주의라고,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조금씩 지자체별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핀란드 같은 경우,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스웨덴 같은 경우엔 저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카메라 하시는 분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내일부터 덴마크 요리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덴마크 요리법에 대해서 요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한 2달 정도 이거를 보고를 하고 나면 나라에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줘요. 이 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게끔 나라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스웨덴에서 그 아까 통신원으로 있을 적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단체의 장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여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스웨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서 잘 모이질 않아서 판을 반드시 깔아줘야만 모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돈을 줘서라도 10,000원씩 줘서라도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 나라 욕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이면 다 사회에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욕을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욕하라고,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이렇게 돈을 준다. 그게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 안 줘도 되게 잘 모이는데 그럴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더라도 어떤 이름 아래 모이거나 뭐 사회적인 모임, 뭐 이런 뭐 강연회, 토론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서대문구에서 동아리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사실은 어제와 오늘 계속 내내 지자체장님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데 잘 성과는 안 나고 고민들이 많으시죠.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는 신뢰, 녹지, 그 뭐였나요? 공기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요즘은 집중을 할 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네, 마이크 주시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 하시고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강산구에서 왔고요. 저 강산구에서도 워크원이라는 걷기 활동을 하면서 정책 좀 마련해 주셔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행복의 지수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무자녀인 분 때 무자녀일 때 수치가 참 너무 높게 나와서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수치가 데이터로 보니까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가정 속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이제 주부라는 입장이 이게 남녀의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또 환경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요즘에는 또 남자분들이 요리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또 즐겁게 요리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고민하시는 질문을 북유럽에서도 일찍 했죠.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질문인데 그 전까지는 북유럽도 사실 남녀가 그렇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왜 어떻게 남녀가 평등해졌냐? 아까 북유럽의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왜 일자리를 사람들이 다 일하라고 하느냐? 세금 걷어야 되니까. 복지국가는 세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일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유럽은 아시다시피 세금이 엄청 높아요. 거둘 만큼 걷어서 다 쥐어짰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지? 하니까 여자들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여자들을 일터로 다 내보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일자리가 그럼 2배로 늘어나면 세금도 2배로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타가소, 공공아동, 어린이집 이런 거를 정말 엄청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 없이 아이 육아 단절 이런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70년대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요. 사실 북유럽의 70년대는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자들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늘어나면서 나는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아기 나면은 집에 들어가야 되고 나 그럼 아기 안 낳을래. 이렇게 해서 거기도 출산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직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공공복지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의 스웨덴 남녀 모두 고용률 80%에 이르는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게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이 있죠. 네. 혹시 또 네. 네. 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 명언이 그대로 적중한 그 가족 유용돌 만족도를 봤어요. 좀 짓궂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사님, 소장님은 혹시 그 이론에 대해서 요즘 흐름대로 가고 있다 내지는 강사님이 혹시 그 결혼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자녀가 있으신지 그거에 해당 사항을 좀 개인적으로 만족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 안 했고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요. 보면은 근데 저는 아까 그 통계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한부모의 행복도가 1점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살기가 불안정한 나라일 경우에도 아예 무자녀보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더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없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엔 자녀가 있는 거, 그리고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게 마음이 아팠고, 또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제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낳고 싶어요. 낳고 싶고 기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여지껏 나에게 투자했던 교육이며 여러 가지가 직장 생활 못하게 되면 나 경력 단절, 경단녀 되는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회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일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도 공동체에 소속하는 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소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직장도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됐다는 소속감이라는 게 또 나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연동해서 나라에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여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거고, 또 결국은 저희도 아빠가 처음에는 혼자 일을 하셨었지만 이 가장으로서 지는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을 벌어오고, 또 저번에 핀란드 대통령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핀란드 남자들이 요리학원에 등록한대요. 이혼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가 동등한 집안에서 동등한 사이가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서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여자들도 노력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바지로 올수록 와, 이거 굉장히 좀 수다방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그렇고, 이후에 공직자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시민 여러분들 계신데 이후에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따가 명함을 좀 받아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진짜 특별히 광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월요일에도 나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친일파에 대한 칼럼을 쓰려고 막 조사를 하고 있다가 거의 글을 다 완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막 늘어났을 때 병상이 모자랐을 때 광주에서 병원을 열어서 그 환자분들을 맞아주신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광주다움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셨던데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뭐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나 지자체에도 있을 것인데 광주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 길을 열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아니면 내 동료 시민이 뭐 정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 대구는 엄청 힘든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대의 손을 내밀어준 광주가 저는 되게 멋진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날수록 저는 공동체의 행복, 우리나라 행복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되게 영광이었고요. 광주 아까 7.8이라 그랬죠. 핀란드 수준으로 행복한 광주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7.8까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 공식, 부그럽식 행복 비결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속사포를 쏟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수정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